예, 언제나처럼 오늘 뉴스 한번 쭉 정리해보는 순서죠. 뉴스인에 나오신데요. 오늘도 저희 YTN의 이승훈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그 뉴스인에 제가 아까도 좀 들었는데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강제징용 정부 해법 이거부터 좀 발표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지금 이 해법을 보면 어쨌든 일단은 국내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을 하고 또 하나 그 경단련인가요? 그 일본의 경단련하고 우리 전경련 이쪽에서 이제 기업들이 또 이 뭐 돈을 낼 사람은 내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겠다. 근데 조금 논란이 있어요. 네, 지금 정부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해서 판결문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행안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원고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원 마련 방법이 이제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마련이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인데요. 이 외에도 대법원에 계류돼서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이 9건, 또 이 외에도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이 되면 같은 판결금과 지연이자 역시도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해법에서는 일본의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한 어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해법이다라는 비판 불가피하고요.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 장관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요. 또 미래 세대가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추모 그리고 교육사업 또 조사사업 등 더욱 내실화하겠다. 또 그걸 또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지난 1998년 10월에 발표했던 이른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교수님. 예, 이거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과거의 불행한 역사 극복하고 화해, 설린, 우호협력 여기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이런 해법을 마련하게 된 취지와 관련해서는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기억이 아마 많이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얘기 들었는데 그때 아마 저를 쳐다보시는데 예.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이 정도를 제가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때 굉장히 예. 시위가 심각했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그 나이는 안 돼가지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구축했던 그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한일 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그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 그분들께서 오랜 시간 겪으신 고통, 아픔 깊이 공감하고요. 고령의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분들 그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도 박 장관은 했습니다. 네. 근데요, 잠깐만요. 우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게 지금 포스코 이쪽을 중심으로 한 15개 기업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이 포스코가 제일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그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상금 받은 데에서 포스코가 그걸 통해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인가요? 그 한일 1965년에 이른바 한일 국교 정상화 예. 그때 우리가 또 일본에게서 차관도 들어왔는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그 당시에는 포항제철이었죠. 포항제철이 바로 그 돈 그 차관으로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이루었다 하기 예.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지금 뭐 포스코 그리고 KT 그리고 우리의 그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여러 공기업들 석유공사, 예. 가스공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이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논란의 여지도 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좌우지간 그때 무렵에 이렇게 일본과 관련이 돼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중심으로 한다. 그렇군요. 네. 예. 일본 입장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역대 내각의 입장이라는 게 결국은 1998년에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속해서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이 공동선언이 바로 앞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인데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문서화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측의 입장 더 자세히 뉴스인 해주세요. 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말했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성과 사과에 대한 명확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 그리고 수출 관리 우대국 재지정에 대해서는요. 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시작한 일련의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분쟁 해결 과정의 정지를 포함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먼저 우리 정부가 WTO에 제기했던 그 제소부터 취하해야 한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5월에 이 말도 많죠? 윤석열 대통령은 5월에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 초청할 거냐 이런 질문도 기자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이 사람 바로 일본 외무상 그러니까 우리 외무장관에 해당이 되겠죠. 징용 문제에서 일본 측의 사죄 그리고 피고 기업의 배상은 없다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있느냐 이런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정말 원론적인 대답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냐면 우리는 오늘 굉장히 뭐 바쁘고 또 그리고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도 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일본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일본이 이렇게까지 조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이런 방침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5점이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삼전도 굴욕, 조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한 것을 빗대서 이 대표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현 정권에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야당 의원들의 입장도 살펴봐 주시죠. 네, 정청래 최고위원 그러니까 의원이죠. 최고위원이죠. 회의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일본 전번 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들어줘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건 대일 굴종 외교의 끝판왕이다. 그런 말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도요. 윤 대통령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의 댓글을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다. 이런 댓글이 달렸다면서 그런 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어요.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국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억될 거라면서 제2의 경설국치로 또 개묘국치이 될 거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정의당이죠. 정의당 역시도 정부 비난에 가세를 했는데요.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누구도 이해 못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다.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말 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굴욕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는데 반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방안이 대승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살펴보면 누군가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심이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가 일종의 폭탄 돌리기였다라고 말했는데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서 한일 관계는 경색된 채 방치돼 왔고 이게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상 판결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 고령이어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은 계속 가고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서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라고 이번 정부의 결정을 좀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장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했죠. 정부가 아마 고심이 깊었을 거다. 당연히 정치적 부담도 느꼈을 거다. 그렇지만 엄중한 세계 정세의 변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두 나라 간의 교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 젊은이들의 기대와 열망을 종합해서 이런 해법을 모색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정진석 위원장 역시도 이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추월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젠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한국은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일본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도 이제는 일본에게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진석 위원장의 말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를 욕보이는 해법이다. 이렇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민주당은 이른바 반일 감정을 그동안 자극하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게 일관된 자세였다면서 어떤 판단이 맞을지는 결국 국민이 가려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날 NBS라고 하는 전국 지표 조사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 다음 주 2주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금요일 날 한국갤럽의 정례 여론조사 갤럽 리포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 여권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자, 그리고 이것도 또 이게 전 이거 지금 처음 보네.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예.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가졌는데 여기서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했습니다. 이제 주 52시간제가 아니라 이제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건데요. 먼저 정부는 이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딱 1시간만 초과해서 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불가피하게 더 일을 하게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딱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게 되면 결국은 근로자들이 공짜 노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이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52시간,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 근로가 가능해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단위를 바꾸게 되면 연속 근로시간, 실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 이상으로 단위를 바꾸게 되면 연장 근로의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이 이제 매주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일이 몰릴 때는 주 단위 근로 시간을 많게 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 주에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어유 이거 연 단위로 하려면 이거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일일이 다 적어놓고 내가 그러게요. 이렇게 하지. 이거 복잡하겠는데요. 네, 시스템을 잘 정비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제 퇴근 후에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보장을 해주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69시간이라는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11시간은 반드시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니까 거기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그 시간을 빼면 24 빼기 11, 13이 되죠. 여기 13이 남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시간에서 적어도 13시간이니까 3번을 쉴 수 있으니까 1.5시간을 빼면 13 빼기 1.5 다시 그래서 11.5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게 되니까 11.5 곱하기 6 해서 7 해서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69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 건데요. 정부는 이와 함께 또 휴가 자유롭게 쓰게 하기 위한 여건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하니까 지금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어야 하는 시간을 계속 모아둔다는 거죠. 모아서 이것을 저축처럼 휴가로 이렇게 적립한 뒤에 기존의 연차 휴가에 더해서 쓰게 되면은 안 쉬고 쓰는 것처럼 많게는 장기 휴가 정도 쓰게 그렇게 활용하겠다. 이런 말인 거죠. 휴게 시간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을 쉬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규정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하면은 바로 또 30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퇴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억지로 오후 1시 오후 1시 반까지 퇴근하는 시간을 휴식이라는 이유로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나 먼저 휴가 먼저 하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먼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휴게 시간에 대한 유연화는 물론이고 근로시간 전체를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는데요.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원래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 1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늘리고요. 예.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 선택 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 근로제도 손보기로 했는데요. 원래는 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할 때 대상 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후에 바꾸고 싶어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게 한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근로자 대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비한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설출할 것이냐 그 방법 등에 대한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반수 노조 그러니까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의 대표가 노조에서요. 근로자 대표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대표를 맡게 되고요. 또 그것도 없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조차 없다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또 특정 직종, 특정 직군, 직군과 직종이 다를 수 있죠. 이런 근로자를 뜻하는 말로 이런 말인데 부분 근로자는 말을 요즘에 쓰고는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부분 근로자가 조금 전에 말한 근로자 대표와 반드시 협의를 해서 자신의 문제는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들으셔서 예상했겠지만 또 조금 전에 뭐 몇 시간 따져서 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번 개정안 가운데는 법 자체를 고쳐야 하는 문제들 그런 사안들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야당인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과반이 훨씬 넘죠. 이 야당은 지금 현재 이런 정부 개편안에 벌써부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다. 그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거죠. 네.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 기관 자 한번 보시고 뭐가 잘못된지 한번 의견 내십시오. 이런 기관 만들어주고요. 그거 거쳐서 6월에서 7월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노동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기업 관련 그 속보가 떴어요. 네. 한국타이어 그 조현범 회장 횡령 배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게 리얼미터하고 미디어 트리뷴 이 조사죠. 네. 42.5%포인트 올랐다고 그러네요. 지난주보다 42.9%. 3주 연속 40%대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그 여론조사 개요 살펴봐드리면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했고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상승해서 42.9%로 집계됐고요. 부정평가는 내려갔네요. 지난 조사보다 3.8%포인트 하락해서 53.2%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자세히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리얼미터 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랠리를 이어가면서 40%대에 안착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에 마무리되면 대선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도 충분할 거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긍정평가가 나온 것을 지역별로 보면요. 먼저 서울에서 5.4%포인트 올랐고요. 대구 경북에서 5%포인트 정도 올랐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4.4%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연령대를 따져보니까 20대, 60대, 40대에서 올랐고요. 정치 성향별로 보면 무당층에서 한 5.4%포인트 올랐고요. 중도층에서도 올랐고 진보층, 보수층에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정의당 지지층에서 1.5%포인트 오른 걸로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44.3%를 나타냈고 더불어민주당은 3.2% 내린 40.7%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회사의 그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요. 오차 범위 내지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순위가 역전됐습니다. 예, 역전이 됐는데 지난주부터 좀 그렇게 역전이 됐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여기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그 이전 조사에는 국민의힘이 한 번도 앞서지 못했는데 지금 앞서기 시작한 게 한 이번까지 제 기억으로는 2주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사실 좀 이런 생각 들어요. 뭐 2.5%포인트 올랐다. 뭐 1%포인트 내렸다. 이야, 이게 왜 이러지? 그거요. 오차범위 계산해 보면 예? 오를 수도 있고 그 정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단 추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추세는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한번 봐야죠. 한국갤럽 여론조사 또 어떻게 나오는지.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승훈 기자 그리고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